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저희 이번 방송 제목과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선배님들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보통 이제 신작 위주로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얘네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구작을, 그것도 2009년 영화를 얘네가 다루는 것일까, 좀 이렇게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뭐 요즘 옛날 영화들 많이 극장에서 재개봉하던데 이 썸머워즈도 재개봉을 해서 얘네가 다루는 건가? 재개봉하지 않고요. 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생뚱맞은 선정이 아닌가 싶은데, 좀 변을 해보자면 2026년 올해죠. 1월 달에 호소다 마모루 감독님의 신작, 가장 최신작이었던 끝이 없는 스칼렛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 방송에서 그 영화를 다루지 못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VOD 출시된 그 영화를 집에서 보고 나서 너무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진짜 그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 이 내상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렇다면 호소다 마모루로 입은 상처, 호소다 마모루로 치료해야겠다 해서 제가 호소다 마모루 감독님의 과거 작품들을 조금 최근에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괜히 방송에서 다루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달리는 소년을 해야 되나, 아니면 늑대아이를 다뤄야 되나 하다가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썸머워즈를 골라봤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 왜 벌써 여름으로 스킵을 하냐.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날씨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봄은 굉장히 짧을 것이고 곧 바로 여름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선공으로 선취점 가져간다 해서 썸머워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먼저 선정하고 나니까 또 어떤 분이랑 저희 방송을 꾸려가면 좋을까, 또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 주변에 또 게임과 SNS 전문가가 계시거든요. 해서 또 이 썸머워즈가 실제로 SNS와 게임 같은 인터넷 속 세상을 굉장히 잘 구현했고 또 주요 소재로 삼고 있는 영화여서 이분과 함께 방송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방송 꾸려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의 변이 굉장히 기네요. 그래서 이쯤 하고 오늘의 특급 게스트죠,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될까 여쭤보니까 되게 좀 생뚱맞고 의아한 닉네임을 알려주셨어요. 금요일님이라고 소개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금요일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과 미디어 교육 브랜드 와이미에서 미디어 교육 연구와 개발 그리고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영화학개론을 꾸준히 들어주신 선배님들이시라면 아실 테지만 몇 달 전에 넷플릭스 드라마였죠, 소년의 시간, 저희가 다루면서 품바님 모시고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와이미 성교육과 미디어 교육의 어떤 최전선에 있는 곳이죠, 대한민국에서. 와이미 소속 강사님 넘버 2 이렇게 모셨습니다. 넘버 2 아닐 텐데. 저번에 1장을 모셨기 때문에 오늘 2장을 모신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와이미에서 지금 성교육도 와이미가 담당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미디어 교육 쪽 특화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금요일님 모셨습니다. 근데 그런 전문적인 이야기들은 조금 뒤로 하기로 하고 전문적인 이야기는 빼도 됩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전문가시면서. 일단 그 전에 정말 요상한 닉네임의 진위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왜 금요일로 본인을 호칭하시나요? 이건 좀 번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또 좀 특이한 경력 중에 음악을 잠깐 했었던 힙합을 힙합으로 내가 성공해 보겠다 하고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했던 시기가 있는데, 풍운의 꿈을 안고. 그쵸. 힙합 씬에 출격을 하셨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랩네임을 지을 때 제가 닉네임을 보통 지어야 되거든요. 중요하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영어 사전을 뒤지면서 어떤 단어가 멋있는가 이런 것도 찾아보. 곧 죽어도 한국어는 아닌가 봐요. 그 당시에 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단어를 뒤지면서 그랬던 시기도 있지만 이제 좀 나이가 20대 중반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얼추 좀 된 시기인데, 그때 이제 너무 멋을 부리는 건 사람이 멋이 없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어감이 좀 편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찾다 보니까 저는 좀 금요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말보단 금요일을 좋아해요. 사실 제일 설레는 요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을 영어로 프라이데이라는 랩네임을 짓고 네. 활동을 했던 그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썼던 그 경험이 있는데, 나이가 들고 또 그 이름을 쓰려니, 제가 아직도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 만들 때 닉네임 짓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다 프라이데이라고 쓰자니 멋있잖아요. 이건 또 너무 나이 들고 멋 부리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멋을 부리면 오히려 멋이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강해져서 지금 이제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요일이라고 제가 실제로 게임할 때도 금요일이라는 이름을 짓고 쓰거든요. 한번 꺾어서 맞습니다. 금요일로. 네. 그래서 금요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금요일님으로 이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던져졌어요. 일단 뭐 힙합씬에 계셨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이제 먼저 잠깐 궁금한 게, SNS나 네. 게임 계정 만드실 때 금요일로 보통 이름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흔한 이름은 아니지만 사실 웬만하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름입니다가 뜰만한 이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적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그건 좀 요즘 게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게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요즘 게임에는 닉네임 중복이 거의 없습니다. 닉네임 중복이라고 해서 못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진짜. 그 약간 온라인 게임 있죠. 네. 온라인 게임, PC 온라인 게임이 저희 이제 학창 시절에는 굉장히 강세였지만, 그렇죠.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모바일 플랫폼을 주로 이제 게임을 보통 발매를 하고, 아무래도 이제 기술과 기기의 변화에 따라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모바일 기기가 그 성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PC 클라이언트로 같이 발매를 하는데, 얘네가 그런 이제 시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저도 사실 명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닉네임 중복을 막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금요일이라고 써서 막힌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의외다. 아마 너무 많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닉네임을 지어도 닉네임 뒤에 그 계정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가 다 붙거든요. 다른 코드를 자체적으로 붙여버리는군요. 그래서 사실 같은 이름으로 활동한 사람이 아마 많지 않을까. 이게 사실 편견이지만 저희 같은 그 90년대 초반태생들은, 특히 저 같은 90년대 초반태생들은 금요일로 지으면 분명히 이거 사용하고 있는 계정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떠서 뒤에 각가지 이제 술수를 부리기 마련이거든요. 뭐 기역에 의에 미음 이렇게 해서 요일 붙인다든지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을 두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다. 맞아요. 그리고 금요일이란 이름을 생각보다 많이 안 쓰실 거예요. 너무 익숙해서 더 안 쓰는 느낌이랄까. 어쨌든 또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종대왕님 펄럭 이렇게 또 금요일로 이름을 요즘에 쓰고 계시는 금요일님 모셨는데, 흥미로운 이야기를 던져주셨어요. 왕년에 또 힙합씬에 계셨다는 게 굉장히 또 궁금한데, 어떻게 또 그렇게 바로, 사실 저희 나이 때, 저랑 이제 금요일님이 동년배이신데, 저희 세대 때가 힙합이 강세였던 건 맞잖아요. 그렇죠. 부흥기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저도 힙합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 힙합 음악을 많이 듣고 좋아한다고 해서 나도 힙합을 할 거야 라까지 넘어가는 데는 조금 이제 진입장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걸 이제 넘어가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궁금합니다. 그 가장 최초의 경험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때 이제 큐플레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PC 중에 퀴즈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너무 추억들이 새록새록하네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퀴즈를 풀고 채팅을 빨리 치는 사람이 이기고 뭐 이런 게임이었는데, 그 당시에 또 대표 SNS가 버디버디가 있잖아요. 큐플레이에서 만나서 나와 함께 게임을 했던 사람들은 버디버디를 공유하고 같이 그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문화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맞아요. 이거 요즘 MZ 영화 친구분들은 이 방송 지금 이해 안 돼요, 지금. 버디버디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그 게임할 때 만났던 어떤 중학생 형이 본인이 녹음을 했다면서 이제 녹음본을 버디버디를 통해서 보내줬는데, 그게 랩이었어요. 힙합. 네, 힙합이었는데, 물론 지금 그게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면 완전 못했던 그런 랩이었지만, 그 형님도 뭐 아마추어셨을 테니까. 그렇죠. 중학생이었으니까 심지어. 근데 그걸 내가 쓴 가사로 내가 녹음해서 이거를 남한테 들려준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걸 딱 들었을 때 잘하고 못하고 걸 떠나서 와 신기하다, 와 대박이다 라는 감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힙합 음악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많이 듣기 시작했고 중1 때부터는 가사를 혼자 쓰기 시작했어요. 그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가사를 이제 특징이 처음 가사 쓸 땐 사회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뭣도 모르는 애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비판하는 가사를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초중딩들이 뭘 알아요. 근데 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가사들을 쓰기 시작하고 이제 제가 친했던 애들한테 제가 그런 문화를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집에 마이크가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럼 우리도 녹음을 해보자. 각자 쓴 가사를 가지고 그 친구 집에 가서 그 작은 방 안에서 헤드셋에서 달린 마이크였나? 그걸로 가지고 녹음을 하고 처음 우리의 녹음한 걸 가지고 같이 들었을 때 그 희열, 쾌감. 네, 딱 그걸 느껴서 그때부터 이제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쭉 하다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좀 나의 어떤 선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되면서 한번 걸어봐야겠다 하고서는 도전을 해봤죠. 아마 이거 지금 듣고 계시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선배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표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그 시기에 조금 즐겨 들으셨던 음악들 뭐 힙합 뮤지션 누구 뭐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 시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도 저도 막 힙합을 좋아한다 뭐 이렇게 깝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약간 그런 장르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좀 멜로디컬한 힙합을 제가 좀 취향적으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에픽하이라던가 아니면 좀 더 대중적이긴 하지만 요즘도 대중적이지만 뭐 다이나믹 듀오 전 이렇게 좀 좋아했었는데 혹시 그 금요일님은 이거는 사실 시기별로 좀 있습니다. 시기별로 있는데 제가 처음 이제 입문할 때 가장 빠졌던 건 배치기. 그리고 배치기. MC 스나이퍼의 그 붓다라는 이제 크루 군단에 빠져서 저랑 라이벌이었네. 네, 노래방 가면 항상 이제 배치기 노래를 부르고 그때가 중학교 때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왔는데 언더그라운드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언더그라운드의 뭐 소울 컴퍼니, 빅딜이라는 굉장히 딥플로우라는 요즘도 좀 이름이 있는 래퍼가 그때도 빅딜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때 활동명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중고등학생쯤 사춘기가 되면 남들이 안 듣는 이게 진짜야라고 듣는 그런 게 좀 생기잖아요. 그게 또 힙합 정신이죠. 네. 그래서 요즘 오버에 있는 뭐 에픽하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다이나믹 듀오나 그때 아마 12매스인가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이런 애들보다는 언더가 진짜다. 그래서 그걸 한참 들었던 시기가 있는데 재밌는 게 그렇게 많이 들으면 귀가 트이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거든요. 그러면 다이나믹 듀오가 굉장한 실력자라는 걸 알게 되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군대 가서는 다이나믹 듀오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이들이 대중성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이 선을 타면서 섞었나 이런 게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이제 좀 더 다이나믹 듀오나 뭐 오버가 아니고 대중성이 있는 그룹 중에도 저는 다이나믹 듀오를 좀 많이 들었고 메이저 그룹에서도 뭐 다이나믹 듀오를 맞습니다. 역시나 근데 이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힙합은 아니고 영화 전공으로 영화 쪽이었지만 어떤 예술 장르든 간에 처음에 입문을 하거나 좋아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딱 제일 먼저 눈에 걸리는 메이저한 사람들에 대한 이유 없는 반감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나는 저 길을 걷지 않을 거야. 저 사람들은 돈과 타협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그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그때는 좀 무식한데 이제 점점 더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맞아요. 그들이 이 대중성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또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는지를 뒤늦게 알게 되면서 좀 그때서야 깨달음을 얻는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생기죠. 맞아요. 저도 영화과 다니면서 많은 친구들이 상업 영화 감독들을 막 비하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건 예술이 아니야 이렇게 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최고라는 걸 최고죠. 그게 진짜 경지라는 걸 맞아요. 또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요즘에는 뭐 미디어 쪽 교육을 하고 계시지만 또 왕년에는 이렇게 힙합씬에 계셨다는 거 그래서 그때는 프라이데이지만 지금은 금요일이신 우리 금요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방송을 지금 들으시는 진짜 80년대 후반, 90년대 중반까지의 선배님들이시라면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면서 듣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힙합 얘기는 잠깐 이제 또 나중에 또 뭐 운 좋게 저희가 또 금요일님을 나중에 또 모실 수 있다면 그때 얘기를 왜냐면 오늘 이렇게 되면은 썸머워즈가 아니라 그 8마일 영화를 가져왔어야 돼요. 힙합 영화를 가져왔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화려했던 과거는 잠깐 접어두고 어쨌든 요즘에는 SNS나 뭐 비디오 게임 같은 어떤 각종 미디어들을 위시한 미디어 교육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좀 해당 활동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으시는 사실 요즘 선배님들께서는 미디어 강의가 뭘까? 그것부터가 좀 근원적으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디어 강의, 사실 저도 미디어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 제대로 된 모델이 아직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국내에. 그러니까 사실 미디어 강의라고 하면 국가에서 진행하거나 이런 게 뭐 카메라 다루는 법, 촬영하는 법.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굉장히 강세니까 유튜브에 내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는 법, 이런 어떤 방법론에 관한 좀 교육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겪는 것들은 이제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면서 SNS와 이제 스마트폰 안에 모바일 게임 등에 대해서 좀 조절을 어려워하는 자녀분들의 맞아요. 아이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제가 좀 그 도움이 되는 설정들을 찾아서 좀 솔루션까지 드릴 수 있도록 수업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되게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것까지 또 이제 담당을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실 조절을 하려면 어떻게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생각보다 이미 많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이요? 네. 저희가 뭐 제품 같은 거 사면, 전자제품 사면 설명서 안 읽어보는 것처럼 맞아요. 찾아보면 있는데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뒤늦게 후회해요. 맞아요. 그거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고장이 나야 그때서야 이제 찾기 시작해요. 맞아요. 이거 고장 나면 왜 그런 거지를 설명서에 찾기 시작하는데, 이제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좀 알아두면 좋은 것들만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을 좀 구성하고 그렇게 최대한 쉽게 좀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들으면 아무래도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시는 건가 싶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아이들 대상으로도 하고 학부모님 대상으로도 하고 뭐 지금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모델은 두 분이 같이 듣는 모델을 진행하고 있어요. 학부모와 자녀분들이 함께? 왜냐면 워낙에 서로 이 간극이 좀 크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자녀들은 스마트폰을 대체 왜 못하게 하는 거냐, 답답하지. 엄마들은 대체 왜 이걸 계속 붙잡고 있는 그것도 거냐, 답답하지. 서로 답답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데, 11 원해요. 사실 그 스마트폰을 계속 하고 싶은 게 의지의 문제 이전에 스마트폰은 계속 하고 싶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애초에. 그 기계 자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성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모든 것들이 지금은 쉽게 되잖아요. 지문 인식이나 뭐 얼굴 인식이나 뭐 복잡한 과정 없이 이 과정이 간소화가 되다 보니까 그 쉬워진 기능만큼 계속 좀 거기에 몰입하게 하는, 허들도 낮아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조들이 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설명을 좀 드리죠. 설명을 드리고, 아이한테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벗어나기 힘든 거야. 너가 계속 하고 싶은 거는 사실 너의 잘못은 아니다.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해를 해주고. 맞아요. 분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머니도 그걸 들으시면 얘가 의지가 약하거나 얘가 좀 조절을 못해서 이러는 게 아니구나. 얘 잘못이 아니구나. 네. 그 구조가 있음을 알면 사실 둘이 싸우지 않고 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구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설정들까지 해서 이어드리는데, 아이들도 사실 이렇게 수업을 듣고 나면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사실 유튜브를 좋아하는데 이 수업을 듣고 나니까 유튜브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는 이게 유튜브를 욕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금 유튜브에도 업로드가 되는 방송이거든요. 제가 뭐 SNS나 뭐 그런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 있어서 아이들도 사실 그 구조나 어떤 불리함을 알고 나면 조금은 내가 조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말로 해주는 아이들도.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SNS들이 다 너무 재밌고 유익한 부분도 있지만 맞아요. 실제로 또 문제가 되거나 또 이런 위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뭐 사실 통계가 많이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통계가 많이 나와서, 그리고 저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스마트폰이 나온 지 20년이 안 됐어요. 아직 맞아요. 안 됐고 숏폼이 유행한 지가 5, 6년 정도 됐는데, 이 중요한 시기,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위험하다고 느끼냐면 그때는 이제 뇌 발달에 있어서 전두엽이 한창 발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이제 그 상황에 놓여진, 아무런 조절이나 뭐 이걸 위한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 놓여진 케이스가 지금 청소년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지금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없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통계로도 그런 위험이 있다고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조절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건 좀 위험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어떤 이 제가 하는 교육의 가장 강한 설득 방법이죠. 근데 사실 말만 들으면 굉장히 또 그 이상적이고 좋은 분위기로 수업이 굴러갈 것 같지만 사실 그 양극단에 있는 학부모분들과 자녀분들을 한데 모아서 수업을 하면 사실상 막고라가 열릴 것 같은데 중간에서 거의 손석희급 무브먼트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분위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각자 아이들 각자도 좀 그 성향이 다르니까 중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었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저희가 수업할 때 가장 처음 이제 하는 게 각자 보는 미디어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대로 이제 보시는 거를 소개하고 자녀분들은 또 자녀분들대로. 맞아요. 그래서 각자 보는 걸 소개하면서 이건 어떤지, 뭐 어떤 부분 때문에 재밌어서 보는지, 좀 욕이 나오거나 야한게 나오거나 이래서 위험한 건 없는지를 스스로 말로 이제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꼭 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MQI 미디어 퀄리티 인덱스라고. 오 전문적인데요? 네. 좋아요. 저희가 이런 시간을 꼭 가지는데 네. 이게 그냥 스케치북에 자기가 보는 거 써서 보여주고 이제 말로 소개까지 이어지는데 그걸 하다 보면 아이들도 어느 정도 결국에 이 같이 수업을 듣는 건 집단이 하나 형성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기준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채널까지는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는. 내가 그런 채널을 보고는 있지만 네. 뭔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맞아요.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다.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막 복잡한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진 않는데 이제 그 중에도 개인적으로 이제 귓속말로 그 저희가 줌으로 수업을 진행을 만약에 하면 귓속말로 이제 채팅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저는 이런 채널 보는데 좀 어떤가요? 어떤가? 그러면 이제 사실 그 상황에서 그 채널을 보는 아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보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수업에서 귓속말로 나한테 그렇게 이 채널을 물어본다는 건 적어도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했다는 소리고. 그리고 본인도 그런 의식이 없진 않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일단 인정을 해주고 잘하고 있다. 그리고 그건 어느 정도 판단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면 아이들도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 내가 어쩌다가 이런 채널을 봤고 이런 부분에서 재미를 느꼈고 위험함도 느꼈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된 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좀 주저함을 느끼는 게 잘 판단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확인만 시켜줘도 그게 또 그 자신의 기준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모든 교육의 어떻게 보면은 초석이 또 위로도 있지만 또 공감도 있고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긁어주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의 그 공감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금요일님은 그런 경험 없으신지 이게 또 그 부모 자식 간에 네. 또 어떤 미디어 관련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생각이 난 과거 추억이에요. 저도 이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저 90년대 초반 태생이거든요. 그때는 비디오, VHS 테이프의 시대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동네마다 하나씩 영화 마을, 영화 산책 이런 비디오 가게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만화책도 같이 있고. 맞아요. 그래서 대여점에 가면 그 빨간 코너가 있어요. 성인 비디오만 모아놓은 데가 네, 있죠. 근데 이제 그 보통 그 아주 저학년일 때는 엄마 아빠랑 같이 가거든요. 대여점을 해서 곁눈질로만 그 군대에서 배우는 주변시로만 저는 그 빨간 코너를 면밀하게 탐색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네네네.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고 나중에 제가 이제 영화를 좋아하고 나니까 어느 시점부턴가 제 부모님보다 제가 더 영화를 많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영화를 보고 나서는 이 영화 너무 좋아서 엄마 아빠랑 또 같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제가 약간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좀 웃긴 게 보통은 부모가 먼저 미디어를 보고 폭력적인 게 없는지 선정적인 게 없는지 이제 검열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먼저 영화를 보고 이거는 엄마 아빠랑 보기에 민망한 장면이 크게 없네 하고 이제 틀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왜냐면 당한 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미리 확인을 안 하고 같이 영화를 봤다가 맞아요, 갑자기 맞아요. 막 깨벗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굉장히 얼굴이 화끈거리고 모른 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 또 없으신가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요?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경험? 네, 나만 이상한 사람이야? 저는 심지어 최근에 있었어요. 넷플릭스를 한 3년 전인가? 명절에. 성인 다 돼서. 네, 성인 다 돼서
넷플릭스를 다 같이 뭐 영화 하나 보자 재밌는 거 있으면 버드박스를 제가 아마 틀었던 거 같아요. 산드라 블록 나왔던. 네. 그 중간에 아마 선정적이게 나왔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 중간에 아마 저는 사실 그게 약간 어떤 좀 그 미스테리하고 뭔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네. 그런 영화인 줄 알았는데 그런 영화긴 하죠. 예. 네. 그 중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약간 남녀가 갑자기 이렇게 나왔던 그런 장면이 또 본능적인 또 네, 갑자기 이제 싹 지나갔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버드박스가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같이 본 영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잠깐 죄송한데 그 명절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같이 영화를 보신 분들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큰형의 형수님도 계셨고 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조카 중에 가장 큰 조카 몇 살이에요? 있었고, 걔가 아마 그때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너무 어리다. 여자인데 다행히 근데 그 장면 있을 때는 이제 아이들은 재미없어 하니까 딴 데서 놀고 있었고 이제 정확히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건 뒤에 소파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 그리고 제 옆에 있던 형들 큰형 작은 형 그리고 형수님이 있었는데 너무 대재앙인데? 그 장면이 이제 길진 않았어요. 굉장히 갑작스럽게 나왔고 짧게 하고 지나갔는데 그게 주인 영화는 아니니까. 네. 그러면 이제 발끝부터 머리까지 피가 이렇게 싹 한번 돌고 그쵸. 뜨거워지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이제 좀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때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어머니가 자는 척하고 계시더라고요. 영화는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보는 이들은 분위기가 가라앉네. 네, 가라앉았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너무 재앙이다. 엄마 너무 주무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주무셨는지 모르겠는데 연기하셨나 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 이불킥이에요. 그러고서 영화가 다 끝나고 이제 누구도 입을 섣불리 먼저 떼지 않을 때 이제 형이었나? 갑자기 에이 재미없다 이러고서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셨군요. 네. 또 얘기 나오니까 저도 생각나는데 제가 그 여동생도 있고 사촌 형도 있어요. 그 저희가 셋 다 초등학생일 땐가 중학생일 땐나 그 비디오 대여점에 셋이 가서 뚫레뚫레 가가지고 그 제임스 맥어보이와 안젤리나 졸리가 나왔던 네. 티무르 만베크토크 감독의 원티드라는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화 너무 재밌대 맞아요. 하면서 이제 빌렸어요. 그래서 셋이 이제 비디오를 틀었는데 원티드 그런 그 영화가 진짜 비열한 게 죄송해요. 그 영화가 치사한 게 오프닝부터 네. 굉장히 강렬한 그래요? 섹스 씬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왜 기억이 안 나지? 근데 그게 어떤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애정씬이 아니라 그 주인공의 친구가 주인공의 애인과 함께 몰래 이제 기억났다. 격하게 하는 맞아. 그런 장면이 있어가지고 저희 사촌 형과 저희 여동생 셋이 정말 귀신같이 화면을 껐어요. 그리고 이제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나는 너무 잔인한 장면인 것 같아서 껐어. 이래서 남자가 여자를 죽이고 있는 것 같았어. 사실 아닌 건 셋 다 알거든요. 굉장히 임경변이 빠르셨네요. 그래도 셋 다 알아요. 사실 무슨 장면인지 제가 봤을 때는. 그랬던 추억이 또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비슷하네요. 저도 사실 한 가지 더 있는데 또 얘기해 주시죠. 저는 사실 사촌 누나들이 나이가 가까워서 어렸을 때부터 사촌 누나들이랑 많이 놀았어요. 제가 한 살 위 누나도 있고 해서 벌써 민망하네요. 항상 이제 누나들과 우리 누나와 해서 같이 놀았는데 그때 중학생 때 실미도였나? 실미도가 개봉했을 때 중학생 때 바로 무슨 장면인지 알겠다. 영화관에 가서 봤어요. 실미도. 피할 수도 없어요. 네, 왜냐면 제일 큰 사촌 누나가 나이가 그래도 됐기 때문에 성인이 한 명 있으면 같이 들어가서 볼 수 있거든요. 네네. 보는데 뭐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중간에 또 이제 그 탈영한 병사들이 맞아요. 또 이제 맞아요. 성폭력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장면이 나와서 그때 또 머리가 뜨거워졌던 경험이 그날 집에 갈 때까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던 경험들이 또 생각이 나네요. 이거 약간 이불킥 배틀인 것 같은데요.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말죽거리 잔혹사 아시나요? 알죠. 저 그거 현수 나오는 저거 똑같은 멤버 사촌형과 여동생 셋이 들어가서 그때 사촌형이 권상우 배우의 팬이었어요. 그때 한창 몸짱으로 이제 난리시던 해가지고 이제 셋이 들어갔는데 옆에 웬 대학생 커플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더니 그 커플 형이 한 명 커플 중에 형이 저희를 보고 야 너네 몇 학년이야? 너네 이런 거 보러 셋이 와도 돼?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떡볶이집 아줌마가 그쵸. 이제 농밀한 유혹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계속 보고 싶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현수랑 어떤 대화를 나누시는지. 그렇죠. 근데 그 눈치 없는 형이 갑자기 저희 눈을 가리더라고. 그러면서 너넨 이런 거 보면 안 돼. 이러면서 그때 정말 그 형을 얼마나 원망했었는지. 그 형은 본 거잖아요. 그 형은 봤어요. 치사하게. 뭐 내 부모야? 왜 검열을 해? 농담입니다. 어쨌든 시청 등급, 상영 등급, 권장 등급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농담 삼아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저도 최근에 또 그 아들을 얻은 새내기 아빠로서 또 이런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이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식도 없지는 않고 해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이 금요일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이런 미디어 강의 좀 많이 들으시면 좋겠는데 어디서 보통 이제 정보를 확인하거나 좀 이제 수업 신청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보통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는 학부모님들이 이미 많기 때문에 그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사실 가장 대중적인 요즘의 플랫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픈 일정도 보통 그 채널을 통해서 이제 오픈을 하고 수업 오픈.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 지금 뭐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 뭐 4, 5, 6학년 중학생 가기 전이다.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와이미 검색하셔서 와이미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이제 오픈 일정이나 뭐 교육 관련된 것도 다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안에 이제 저희가 릴스로 올려놓은 이제 팁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또 꽤 많아요. 릴스면 좀 짧게 좋겠네요. 맞아요. 도움이 되는 설정만 이제 따로 올려놓은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거 확인하셔도 좋지 않을까.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를. 와이미 채널 저희 유튜브 더보기란에도 또 링크를 연동해서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너무 금요일님 기대하진 마세요. 저희 방송 그렇게 영향력 있는 방송은 아니지만 다 그래도 이 타겟층이 아까 들어보니까 선배님들도 많이 들으시면 맞아요. 타겟층이 어느 정도 맞아요. 맞으실 것 같아요. 저랑 동년배 분들이 많아요. 더 이상인 분들도 많고 해서 자녀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자녀가 없으셔도 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들어가서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싶고 지난번에 소년의 시간 에피소드 때 그 푼바님도 나오셔서 그때 같이 와임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디어 강의뿐만 아니라 어떤 성교육 이런 네. 강의도 같이 구비가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한번 여러모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물론 이제 제 주니어가 이제 7개월이긴 하지만 근데 궁금한 게 네. 그런 걱정은 없으세요? 지금의 미디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지금 자녀분이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미디어는 또 형태가 바뀌어 있을 급변할 텐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걱정들은 없으신지? 걱정 있죠. 사실 뭐 새로운 플랫폼이 분명 나올 거잖아요. 스마트폰 이후에 저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플랫폼이 뭔가 기계가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거는 상상 진짜 밖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근데 논외로 치더라도 당장 뭐 게임이나 영화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사실 요즘에 젊은 아빠분들, 엄마분들이 많이 그러시겠지만 저희 세대는 저희 부모님 세대랑 좀 다르게 게임에 좀 더 열려있는 세대잖아요. 저도 그래서 비디오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나중에 제 어린 아이와 같이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할 나날들을 꿈꾸고 있긴 한데 지금까지 나온 게임들은 그래도 제가 좀 어느 정도 캐치업을 해서 좀 이런 거는 좀 더 지금 해봐도 좋을 것 같아. 이런 건 좀 나중에 해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제가 언제까지고 뭐 게임 유튜브 보고 게임 잡지 보면서 그쵸, 새로운 게임 이 다 게임의 파악할 시류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그냥 막연한 걱정 이런 건 좀 있죠. 나중에 됐을 때 게임이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파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제가 게임 교육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이한테 배워라. 아이한테 배우라고 하거든요. 사실 요즘 게임은 부모가 더 잘하긴 좀 힘들어요. 아무래도 프로게이머 정말 출신이 아니시면 그리고 이제 저희 세대가 다 이제 피지컬이 떨어지는 그렇죠. 이제는 반응 속도가 좀 떨어질 때라서 쉽지 않은데 사실 아이한테 배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세상의 모든 첫째는 처음부터 책임감이 있었을까?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봐주고 알려줘야 할 존재가 있으면
어느 정도 본인만의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내가 엄마나 아빠한테 가르쳐주면서 이 게임에서 이런 행동은 좀 위험할 수 있고, 누가 나한테 부모님 안부를 물었을 때 내가 더 큰 안부를 묻는 것 대신 네. 엄마 저런 건 무시하는 게 더 나아. 저런 이상한 애들 어딜 가든 있어. 늑으로 시작하는 채팅을 그쵸. 가뿐히 무시하는. 그렇죠. 그런 태도를 가르쳐주면서 본인의 있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같이 해보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배우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또 자녀분이 좀 자라서 같이 게임을 하게 됐을 때 많이 배우시는 포지션으로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거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항상 느끼는 게, 뭔가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싶다,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누구를 가르치는 경험이 최고더라고. 맞아요. 왜냐면 이게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그 책임감이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잘 알아야 이 친구에게, 뭐 진짜 친구든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간에 그 상대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뭔가를 옛날에 배울 때 누구를 가르치면서 많이 배운 경험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갖다 붙여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모님보다 먼저 영화를 확인하는 그런 습관도 맞네요. 저의 지금 어떤 영화 생활을 많이 도와주지 않았나. 맞아요. 맞네요. 그 경험이 또 있으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막 그 영화 안에 좀 19금 장면이 나온다 했을 때 너무 좋은데 하고 보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준을 딱 잡으실 때 엄마랑 봐도 될까, 아빠랑 봐도 될까,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이미 하고 계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를 안 하진 않았어요. 그걸 먼저 하고 이제 뒤늦게 검열도. 그래도 밖으로 막 옮기진 않으니까. 그쵸. 막 이걸 보고 막 사람들한테 가서, 진짜 이거 진짜 좋아, 이거 귀한 거야 이러면서. 그것만으로도 일단 잘하고 있는. 그렇죠. 저 또 그런 또 합리화를 해봅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했어요. 이렇게 힙합씬에 계셨던 우리 금요일님의 과거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에 또 미디어 교육 강사로 활동하시는 근황들까지 얘기를 하면서, 또 많은 선배님들이 관심 가지고 와임이 많이 접속해 보실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저도 제 주니어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월이거든요. 나중에 한 나이를 좀 먹으면 제가 또 금요일님께 보내서 마치 무천도사에게 손오공을 보내듯이 이런 느낌으로. 근데 보통 이제 몇 살 때부터 이런 교육을 좀 하는 게 좋은가요? 일단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이전까지는 사실 최대한 노출을 피하는 게 좋고요. 5, 6학년에서 중학생 정도에 이제 들으면 좋은 게 9학년부터. 맞아요. 그때는 이제 사실 부모님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또래들의 말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쵸. 그 전에 기준을 좀 배워놔야 그 또래들에 휩쓸려서 내가 좀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추천드리고, 게임은 좀 전 다르게 생각하는 게, 게임은 얘가 어느 정도 이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있고 조이스틱을 조작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같이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게임을 할 때 첫 경험이 어떤 가족들, 엄마 아빠랑 협력을 해서 성공을 얻어본 경험이 돼야 나중에 이제 남들과, 보통 중학생 정도 되면 요즘 애들 로블록스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건 보통 저희가 이제 남들과 싸우죠. 유저들끼리 싸우잖아요. 경쟁과 승부가 목적이 되는. 그러면 이제 계속 지게 되면 짜증도 나고 이제 키보드도 때리게 되고 키보드 샷건 날리는 거죠. 맞아요. 그게 이제 내 게임의 첫 경험이 되고, 남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어떤 이 게임의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협력을 통해서 성공을 얻을 수 있구나, 이게 게임의 즐거움이구나를 첫 경험으로 가져가시는 걸 원하기 때문에, 초등학생 저학년쯤만 돼도 저는 게임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콘솔 게임을 해서 가족이 같이 그 시작을 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 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뭐든지 첫 경험이 중요하니까, 그 어떤 첫 경험의 느낌, 기분, 이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선배님들 벌써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썸머워즈를 다루는데 이보다 적격인 분이 또 계실까 싶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금요일님 모시고 이제는 썸머워즈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이 감독님에게 이런 수식어를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2026년 현 시점 기준 호소다 마모루의 추락하는 필모그래피엔 날개가 없다. 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올해 초 끝이 없는 스칼렛이라는 신작으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셨던 감독님.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옛 추억을 안 팔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들을 다룰까? 호소다 마모루 감독님의 리즈 시절이라고 한다면 시간을 달리는 소녀부터 썸머워즈, 늑대아이 딱 이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가져온 영화는 썸머워즈 되겠습니다. 일단 호소다 마모루 감독님이 항상 여름이라는 계절을 가장 잘 다루는 감독님이다.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와이 슌지 감독님이 겨울이라는 계절을 가장 잘 다루는 감독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러브레터 같은 작품을 통해서 또 호소다 마모루 감독님에게는 여름이 있다 해서 썸머워즈 더불어서 오늘 금요일님이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 게 실제로 영화가 디지털 세계 속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재밌게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구작이에요. 신작이 아니고 2009년 작품이잖아요. 맞습니다. 좀 간단하게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인상 비평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이 처음 보신 건 아니죠? 아니죠. 저는 이 작품을 옛날에 어렸을 때 우연히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 돌리다 하고 있으면 꼭 봤던 것 같아요. 영화 채널에서 방영해 줄 네, 때. 한 3-4번 정도는 봤던 것 같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영화라서 애니메이션이라서. 근데 2009년이나 그 TV에서 막 한창 방영되던 당시에는 그렇게 보셨는데 이번에 이 방송을 위해서 한 번 더 오랜만에 보신 거잖아요. 네. 새롭게 보시니까 또 어떤 감상이 좀 느껴지시던가요? 새롭게 보고 나니까 좀 놀랐던 거는 2009년에 메타버스의 미래를 생각보다 현실에 가깝게 구현했다. 그게 좀 놀랐어요. 디지털의 미래를 잘 내다봤구나 그 시대 때. 그리고 이제 또 놀랐던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한 가족에 집중된 이야기였구나. 이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사실 그냥 막 안에서 아바타가 움직이고 토끼가 되게 잘 싸우고 이런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양쪽의 간극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디지털과 아날로그. 가족이란 아날로그는 좀 더 좀 인상이 좀 협소했다고 할까? 좀 더 그 일본 문화에 좀 집중된. 그렇죠. 그런 걸 느꼈고 디지털은 생각보다 되게 굉장히 지금 시대에 이렇게 구현한다고 해도 잘 만들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클래식한 면모와 세련된 면모를 동시에 잘 겸비했다. 그런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도 이번 감상이 당연히 첫 감상은 아니었고 저는 극장 개봉할 당시에 그때 한창 호소다 마모루에 다들 미쳐있을 때였어요. 그 시달소가 잘 되고 나서 이 감독의 다음 작품은 뭘까? 뭐 이러던 와중이어서 썸머워즈가 개봉했을 때 저도 극장 가서 바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게 벌써 2009년 영화니까 지금 거의 좀 있으면 20주년이 되는 영화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 확실히 세련됐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감독님 죄송합니다. 계속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요즘의 감독님에 비하면 굉장히 싹수가 노라셨거든. 그런 생각이 또 드는 작품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혀 다른 분위기의 영화긴 하지만 다이아드 4편 렌 와이즈먼 감독이 연출했던 다이아드 4편도 이 당시에 좀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영화도 그렇고 그 영화도 그렇고 둘 다 디지털 테러, 디지털 세계가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다뤘던 기억이 있거든요. 해서 확실히 이 시기에 뭔가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대한 그 당대 사람들의 어떤 불안, 뭐 공포 그러면서도 좀 깃들어 있는 낙관 이런 것들이 많이 팽배해 있던 시기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면 일단 주인공이 켄지예요. 켄지라는 소년인데 수학 천재라는 설정이 붙어 있습니다. 맞아요. 올림피아드 국대가 되기 직전. 될 뻔한 사람. 3등 정도. 3등 정도. 그러니까 애매해요, 사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외칠 수 있어요. 야, 3등도 잘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겐지가
스스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 국대 될 뻔했던 사람이에요. 나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수학 천재라는 설정이 있는 이 켄지가 고딩이죠. 그쵸. 고딩인데 또 그 선배는 대딩처럼 대딩인 것 같아요. 그쵸. 대딩일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나는 좀 최근에 다시 보고 의아하긴 했어요. 맞아요. 그렇네요. 왜 대학생이 고등학교 와서 선배 호칭을 들으면서 물론 이제 졸업한 선배일 수도 있긴 한데 왜 고등학교에 왔지? 약간 이런. 심지어 친구가 우리 학교 최고의 퀸카라고는 수식어도 말하거든요. 켄지가 그러면 대학교 1학년인가?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 나중에 그 족보 뜯어보면 대학생도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해서 이 켄지가 있는데 그 금요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학교 최고의 퀸카 얼짱. 여러분 2009년이라는 걸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표현을. 퀸카 얼짱 나츠키 센파이가 와가지고 주말에 내 알바 좀 도와줄 사람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켄지가 우리 학교 퀸카 나츠키 선배가 부탁하는 일이라면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츠키 선배가 알바 내용은 안 알려주고 일단 주말에 나랑 같이 기차 타고 시골에 내려가야 된다. 그게 알바하는 1단계다. 맞아요. 가지고 역에서 만나가지고 나고야인가요? 제가 일본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나고야였던 것 같아. 네. 해서 나고야라는 이제 비교적 지방 도시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가니까 이 나츠키 센파이의 가족이 계속 한 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도쿄라는 큰 대도시에서 정말 작은 이제 시골 동네로 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본 대중교통 체험을 이제 켄지가 하게 되는데 환승할 때마다 나츠키를 알아보는 나츠키의 가족들이 한 명씩 붙어요. 맞아요. 혹이 계속 붙듯이 가지고 거기서부터 관객들은 시청자들은 나츠키의 가족이 굉장한 대가족인가 보다. 이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시골 이 동네 집에 딱 당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친척들이 허벌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친척들이 허벌나게 많게 모였냐? 이 증조 할머니의 90세 생신잔치 이거를 위해서 이제 온 거죠. 아니 그렇다면 나츠키는 왜 켄지를 데려온 거지? 증조 할머니께 이 나츠키가 약속한 게 있었던 거예요. 할머님 계속 건강하셔야 돼요. 그 약속으로 제가 다음에 올 땐 신랑감을 데려올게요. 약간 여러분 이것도 옛날 영화 설정이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옛날엔 이런 설정이 컨텐츠에서 많았어요. 이렇게 신부인 척을 해달라, 신랑인 척을 해달라 이런 설정들이 많았거든요. 해서 나츠키가 그제서야 이 알바 내용은 뭐냐면 주말간 우리 증조 할머니와 친척들에게 네가 내 신랑감인 척을 해주는 거야. 해서 심지어 내가 세팅값도 설정해 왔어. 너는 이제부터 그냥 고딩이 아니고 명문대 대딩이고 족보이는 유력 가문 출신의 그런 아들이야, 자제야. 미국 유학을 다녀온. 이거 중요해. 미국 유학을 다녀온. 해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주말을 보내게 됐는데 또 하나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설정이 있는 게 이 세계관에는 오즈라는 이제 온라인 공간이죠. 그쵸. 디지털 공간이 존재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SNS나 비디오 게임이 아니고 진짜 실제로 현실 세계와 탁 붙어 있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해서 쇼핑은 물론 비즈니스, 친목 이런 것들도 다 이 오즈라는 가상 공간에서 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납세 아니면은 뭐 국민신문고, 그렇죠. 지자체랑 기관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어떤 행정 업무도 다 이 오즈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금요일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진짜 이거는 메타버스 그리고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가 점점 나아가고 있는 시대로의 어떤 반영을 정말 미리 카카오나 토스나 요즘에 다 그걸로 핸드폰 요금 내고 그렇잖아요. 납세하고. 정말 20여 년 전에 잘 해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또 약간 이질감이 드는 건 극 중에 모든 인물들이 쓰는 그 모바일 기기가 맞아요. 저도 그게 되게 이질감 들었던 게 디스플레이에 그러니까 뭐 영화적인 연출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뛰어난 메타버스 세계가 그려지지만 그 등장인물들이 보고 있는 디스플레이에는 저희 옛날에 버디버디 쓰던 시절 같은 인터넷 창이 켜져 있고 다들 2D로 움직이고 있고 폴더폰에 쓰는 세상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본체도 엄청 커요. 심지어 맞아. 슈퍼컴퓨터라고 막 가져오잖아. 그래서 물론 이제 나름 현실감을 반영하려고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감독님도 인터뷰를 통해서 영화 속의 세계는 대략 2010년쯤으로 잡았다.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다 보면 아이폰 초기 모델도 잠깐 나오고요. 그래서 그 폴더폰에서
아이폰으로 그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던 어떤 시기 과도기 약간 블랙베리 같이 생긴 핸드폰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이제 극 중에서 와비스케라는 이제 인물이 맞아요. 아이폰을 또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돼 있는데 이 오즈라는 세계에서 러브머신이라는 AI가 이건 침략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해킹 AI가 이제 그쵸 침략이죠. 대대적인 침략을 감행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 아니 일본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어카운트 계정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오즈라는 가상 세계가 실제 우리 세계와 거의 1대1 상응을 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미국 대통령도 오즈의 계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러브머신이라는 AI가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털었다. 그러면 미국 핵무기 발사 코드까지 이 러브머신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렇죠. 컨트롤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라서 굉장히 큰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가상세계 속 위기와 이 겐지가 나츠키의 집안에서 겪는 주말간의 이야기가 실제로 같이 이제 병치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 썸머워즈라는 작품 되겠다 해서 영화의 포스터만 보신 분들은 영화의 제목과 이 영화의 내용을 들으시고는 굉장히 이질적이라고 느끼실 그럴 것 같아요. 그냥 포스터만 보면 뭔가 일본 특유의 계절감 낭낭한 가족물인가 싶은데 제목은 또 썸머워즈 여름 전쟁이고 내용은 또 가상 세계에서의 이야기가 또 여기 들어온다고 좀 의아하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 근데 그런 또 이질적인 장르, 이질적인 이야기들이 같이 접붙은 맛이 또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해 볼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랜만에 다시 보시고 나니까 미디어 쪽 강의를 하시는 강사, 현직 강사로서 보이시는 부분들이 좀 확실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먼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오즈 계속 얘기하셨지만 요즘 저희가 다 온라인으로 스마트폰 통해서 납세도 하고 돈도 입금 이체하고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해킹에 대한 경각심 아이들이 좀 느낄 수 있겠다. 실제로 그 극 중에서 켄지가 어카운트를 해킹을 당하거든요. 그 AI한테 뺏기는데 그 AI가 켄지의 아바타를 가지고 나쁜 짓들을 하기 때문에 뉴스에 켄지가 용의자로 나와요. 맞아요. 사진이. 그런 것처럼 내 계정을 하나 해킹당한 걸로 인해서 나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가해자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억울하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많이 보였고 실제 그 미디어 강의를 하시거나 준비하시면서 그런 실예도 많이 보시죠? 그렇죠.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플랫폼 아이들이 게임할 때 많이 쓰는 음성 채팅 앱 중에 디스코드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네. 그 앱 내에 약간 그 링크 불법 링크, 그러니까 악성 코드가 깔린 링크나 해킹 시도가 생각보다 다른 앱에 비해서 좀 많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좀 보안이 취약해서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일 대중적인 앱이니까 그런 건가요? 일단 그 두 가지도 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다른 플랫폼 같은 경우는 개인의 계정이라고 하면 뺏었을 때 내가 그 계정을 가지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이 친구 추천이 돼 있는 리스트로 어느 정도 한정이 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카톡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근데 디스코드는 사실 채널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어느 채널이든 들어가서 내가 뿌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정을 탈취해다가 똑같이 그런 해킹 계정이나 성인 사이트 계정을 그 뺏은 계정으로 다 돌리는 거죠. 아 진짜.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꽤 많이 발견된 앱 중에 하나가 이제 디스코드더라. 이런 게 벌써부터 그 아까 일부 근황 토크 때 말씀하신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게임을 나름 좋아하고 잘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디스코드는 한 번도 제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저 온라인 게임을 안 한 지 꽤 돼가지고 친구랑 뭘 할 건덕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싱글 플레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디스코드는 그냥 말만 들어봐가지고 나중에 뭐 기회 되면 해봐야겠다 정도여서 전혀 몰랐는데 또 요즘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굉장히 익숙한 툴일 테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또 좀 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확실히 아노미가 생기네요. 네. 그리고 활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나쁘게도 좋게도 쓸 수 있는 앱이라서 실제로 그 채널이나 서버라는 게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서 통용되는 화폐도 만들 수가 있어요. 채널 추가. 그래서 실제로 뉴스에 나왔던 사건 중에는 이제 도박
빵을 운영한 경우도 있고 옛날에 이제 굉장히 안 좋았던 엠번방 사건의 네네네네. 그 피해자들 영상이 디스코드를 통해 유포되기도 할 정도로. 그랬구나.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안 좋은 목적으로 쓰려면 그걸 위한 기능들도 갖춰져 있는 앱이라서 좀 위험하다. 사실 모든 도구들이 그렇죠. 그게 좋게 쓰면 한없이 맞아요. 좋은데 또 나쁘게 쓰면 한없이 나쁘게 쓸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해킹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했던 렌 와이즈먼 감독의 다이아드 4도 그런 부분을 되게 잘 연출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테러리스트들이 주인공인 맥클레인 형사를 잡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맥클레인이 그 터널로 들어가거든요. 자동차 터널로. 네네. 양측 차선을 다 초록불로 만들어가지고 양쪽에서 막 차들이 밀려들게 하는 연출이 있었어요. 그 영화에. 그런 것처럼 이 영화도 실제로 우리네 삶이 정말 디지털과 이제 사실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벌써.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잘못된 이들에게 잘못 악용되면 어떻게 나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너무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은 알지만 뭐 핵무기 탈취, 뭐 원전, 뭐 자폭 이런 건 약간 좀 먼 얘기 같잖아. 너무 극단적으로 큰 얘기 같아서 맞아요. 잘 와닿지 않는데 이 썸머워즈라는 영화가 다루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이제 공감 가능한 게 꽉 막힌 도로 이런 것들 진짜 너무 열받고 맞아요. 신호등을 다 막 신호 체계를 복잡하게 막 바꿔버려가지고 교통체증을 만들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뭐 119 구급차 뺑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일부러 촉발시키는 그런 러브머신의 행태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공감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티스러운 말을 좀 하나 하자면 MBTI T신가요? T는 아닌데 T라고 뭐야? 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저는 검사할 때마다 F인데 네. 넌 F가 아니다 T다라는 말을 많이 좀 듣는데 여자친구분이 네. 여자친구한테만 T인가? 그렇진 않거든요. 이거 방송 나가도 돼요? 그렇진 않은데 내 여자에게만 차가운 사실 이 영화적으로 좀 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좀 그런 상황들을 연출했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핵이나 군사 관련된 건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따로 망을 쓰기 때문에 오즈라는 정말 세계가 실제로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위험까지 벌어지진 않지 않을까라는 걸 보면서 아무리 오즈 같은 유력한 채널이 생겨도 미국 대통령이 거기다 뭐 핵 발사 코드 연동시켜 놓겠어요? 그건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만약에 정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라고 한 것 중에 제가 최근 본 뉴스 중에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요즘에 AI를 너무 많이 쓰니까 이 사람이 실제 사람인지 AI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사람의 홍채를 통해서 인식을 하자. 모두의 홍채는 지문처럼 다르니까 홍채를 인식해서 그 한 사람의 아이디를 만들어주자. 이걸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모두가 시행을 해서 온라인상에 사람과 오프라인상의 사람이 1대1로 대응될 수 있도록 이런 인증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그 기기를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뭐 시제품도 뭐 모델도 나왔다고 한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와 같이 제가 봤던 내용이 그렇게 되면 그 기기를 만든 한 기업이 너무 큰 권한을 갖게 되지 않나. 그렇죠. 항상 문제는 그런 데서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업의 어떤 척진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AI라고 하는 코드를 내보내면 그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못하니까 이런 것처럼 보면서 이제 오즈라는 세계에서 사실 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세계관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될 일이 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례도 재미로는 좀 봤는데 실제로 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영화적 연출과 상상력이 조금 가미돼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뭐 인트라넷 말씀하셨는데 뭐 1Q2W324R이 있는 한 국방도 불안해요. 근데 이렇게 뭐 농담조로 얘기하긴 했지만 최근에 그 현시기 뉴스를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개전 초기에 미국이 미사일을 그 이란의 초등학교에 떨어뜨려서 150명 가까운 초등학생들이 즉사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아주 면밀한 조사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뉴스 나오는 걸 보면 팔란티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군사 AI가 해당 학교를 적의 군사 기지로 분석을 오인해서 이런 사달이 난 것 같다.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확실히 우리가 뭐 이미 매트릭스나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들을 통해서 AI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 위험성 이런 것들이 많이 단련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대 AI 시대로 들어가는 과도기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영화적 상상력도 가미는 돼 있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영화 썸머워즈를 보면서 그런 부분이 너무
훌륭했어요. 오즈라는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그렇죠. 그 약간 중간에 보면 책장 같은 게 이렇게 나오고 책과 뭐 어떤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물품들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면서 그걸 피하는 이런 맞아요. 추격 장면에서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시각적으로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느낀 게 저희도 사실 컴퓨터 하다 보면 파일은 아이콘 모양 누구나 식별할 수 있는 저장은 지금 디스크 쓰지도 않는데 디스크 모양으로 아직도 저장 그렇죠, 아이콘이 그렇죠. 돼 있잖아요. 그게 메타버스로 갔을 때 시각적으로 간다면 저렇게 책장에 책 꽂혀 있는 것처럼 다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보면서 그런 부분이 좀 좋았고 싸울 때 KO 됐을 때 바닥에 이제 폰트가 이제 뜨면서 글자가 딱 그런 어떤 그 시각적인 측면이 좀 많이 흥미로웠다. 내용도 물론 재밌지만 이게 확실히 이런 가상 세계 또는 뭐 판타지 세계를 다루는 작품들이 초반에 그 세계관을 설명하려고 하는 장면들이 꼭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 방송에서도 예전에 개봉할 때 다뤘지만 스필버그 감독님의 레디 플레이어 원도 약간 비슷한 가상 세계를 다루는 그렇죠, 영화라고 그렇죠. 보는데 그 영화도 영화 초반 오프닝에서 극중 세계관 그 게임 속 얘기를 오아시스죠? 오아시스라는 게임 속 세계를 막 주인공의 내레이션을 통해 막 설명을 해주는데 이 영화도 초반에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레이션을 통해서 막 오즈라는 세계를 설명해 주는데 그때 나오는 설명 그 내레이션과 화면에 나오는 비주얼이 너무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오즈에서는 뭐 각종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할 때 그 정말 여러 종류의 스포츠 스타디움들이 이렇게 층지어서 이렇게 계단처럼 그 계단식 영농처럼 쫙 이렇게 줄지어서 보인다던가 또 대부분의 실제 세상 속 회사들이 역시나 이 오즈 안에 입점해 있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오즈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용이합니다를 표현하는데 그 마치 여의도 증권가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마천루들이 무슨 그 풍차처럼 마치 그 관람차처럼 이렇게 뺑 돌아가고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맞아요. 굉장히 영화가 잘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각적 아이디어가 되게 좋다. 맞아요. 중간에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표지판이 막 이렇게 돌아가거나 당구공 맞았을 때처럼 튕겨 나가거나 뭐 지하철 노선도 같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막 어지럽게 되거나 퍼즐처럼 뒤섞이거나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냥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가 딱 되고 눈도 좀 즐겁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도미노 넘어뜨리는 것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뭐 킹카즈마를 위시로 한 어떤 대전 액션 장면도 굉장히 나름대로 장르적으로 잘 뽑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보는 맛이 확실히 있다. 맞아요. 이렇게 느꼈는데 사실 이 영화 속 세계가 오즈뿐만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 진노스케 가문의 이 집성촌 이 집도 있는 거거든요. 오프라인 속 이 집의 묘사, 가족의 묘사 이런 건 좀 어떠셨는지. 뭐 아까 사실 일부 근황 토크 때 흑역사 이불킥 배틀하면서 네네. 명절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런 느낌 어떠셨는지. 일단 그 딱 봤을 때 제가 이제 최근에 다시 보면서 놀란 건 그 가족의 가문 출신 굉장히 크더라고요. 다케다 가문이라는 다케다 신겐. 실제로 그쵸 역사적으로도 있고 사실 그 옛날에 막부 시대라 그러나요 일본에? 그쵸. 그때부터 사실 지주라고 하는 그 가까운 권력과 어떤 재력을 갖고 있던 게 이어진 거니까 그 시골까지 내려갔지만 집이 저렇게 대궐처럼 큰 것도 좀 이해가 되고 가족들이 많았던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배경을 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다이묘 그 당시 다이묘의 직속 그 후손들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가신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맞아요. 굉장히 영향력 있던 집안이었던 그쵸.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그 집성촌들 있잖아요. 안동이라던가 이런 데 가면 양반 가문 좀 방귀깨나 끼시는 분들 이제 모여 뿌리 계시는 깊은. 그런 집이 묘사됐다. 일본식으로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좀 국내 한정으로 이런 콘텐츠들을 볼 때마다 좀 이거 너무 외색 아니야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게 일본 작품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막 다다미방 쫙 시원하게 깔려 있는데 맞아요. 그 뭐 마치 그 조상님이 직접 쓰신 듯한 그 사무라이 갑옷 같은 게 맞아요. 그 무기랑 걸려 있잖아요. 네, 언월도 같은 거라. 저는 그거 보면서 현실적으로 좀 저거 허가를 다 받은 건가? 도검 허가를 받은 건가? 왜냐면 이게 나중에 할머니가 진짜 누구 죽이려고 할 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그게 잘 된 것 같아. 이 집안이 만만치 않은 집안이다. 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미장센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명절 같은 분위기를 생각보다 좀 물씬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는 보면서 크게 문화가 엄청 다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동아시아권이고 이웃 나라니까. 네, 다 모여서 상 붙여서 펴놓고 맥주 한잔 하거나 보면서 뭐 야구 경기 그 같은 조카였나? 그쵸. 야구 경기 하는 걸 다 같이 시청하거나. 어제 새로운 이제 친척 중에 한 명 왔을 때 또 다 같이 얘기를 나누고 이런 거에서 실제로 약간 명절 같은데? 그렇죠. 큰 엄마랑 작은 엄마들 다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하시고 맞아요.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친근함이 좀 있었어요. 요즘 기준으로는 좀 가부장적인 느낌이 그쵸. 없진 않아요. 근데 가문 자체가 워낙에 그 전통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그게 안동이에요. 그러니까 뭐 훈장님 때 실제로 그런 그 역사와 전통이 있었던 집안이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면모를 아주 바로 벗을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현실 반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주인공은 그래도 외부인이잖아요. 맞아요. 켄지의 입장에서 점점 이 시골 동네로 들어갈수록 늘어나가는 가족들. 불편해요. 제가 아이인데 보면서 너무 불편했어요. MBTI 아이세요? 너무 진짜 힘들었던 게 일단 그 먼 곳까지 가는 것도 이상했고. 진 빠져. 요즘에 알바한다고 그렇게 먼데 데려가면 그건 범죄입니다. 큰일 나요. 신장 빼가려는 거야. 신장. 피해야 되는데 어쨌든 아는 사람이니까 따라갔는데 명절이라고 큰 집에 다 친척들이 모이는 상황이다. 그 안에서 나만 외부인이다. 네. 저는 집에 갔습니다. 벌써. 맞아요. 그리고 나츠키 센파이가 조금 약은 게 알바 내용을 거기서 얘기해줬어. 맞아요. 미리 얘기하고 합을 좀 그러니까 얘가 먼저 얘기하면 도망가 버릴까봐. 그래요. 그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역에서는 얘기를 해줬어야 준비를 하죠. 같이 세계관 설정도 맞추고 넌 이제부터 명무대 출신 미국 유학파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너무 가서 얘기해버리니까 좀 깨더라고. 굉장히 그리고 연기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켄지한테는. 맞아요. 부모님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친척들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이게 낭낭하게 챙겨갔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근데 또 그걸로 일어나는 또 좌충우돌 어떤 스토리 전개도 나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을 굉장히 재밌게 잘 뭉쳐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영화를 보는 내내 그들의 가게도와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니 한 애들까지 하면 20명 이상 되는 것 너무 많아요. 같던데요, 그죠? 네, 너무 많아요. 나중에 막 사정 때문에 뒤늦게 오는 이제 친척들 맞아요, 소방관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맞아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그 아까 말씀해주신 야구 경기 하느라 못 온 조카 사촌 같은 경우도 포함을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대가족이잖아요.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관객된 입장에서는 저들의 구체적인 가게도 이름 이런 걸 외우기는 쉽지 않았지만 대충 뉘앙스로 그래도 싹 훑고 가주는 연출력이 있어서 이렇게 딥하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분위기로 술술 넘. 그리고 사실 켄지도 똑같았을 거라 봅니다. 다 처음에 소개를 해주긴 하잖아요. 그쵸. 나는 누구고 여기는 뭐 여기랑 부부고 여기는 뭐 부모 자식 사이고. 켄지가 외웠겠어요? 못 외우죠. 외웠냐고 물어봤는데 심지어 아니라고 했고. 맞아요. 그 친척들도 그럼 일단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얘는 그냥 수학의 천재인 거지. 이런 이름 외우고 이런 거는 쉽지 않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좀 왁자지껄한 그런 명절 같은 재미 이런 거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왜 계속 나츠키 센파이 얘기를 더 하고 싶은지. 저는 이 나츠키 센파이 아까 좀 야같다 그랬잖아요. 네네. 보면 볼수록 많이 깨요. 그러니까 앞에 그 소개는 우리 학교 최고의 퀸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은가 보다 했는데, 갈수록 그 세계관 설정도 알고 보니까 자기가 짝사랑했던 그 와비스케 삼촌 그쵸. 설정을 홀랑 베껴먹은 거기도 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막 물론 이제 뭐 남의 할머니 돌아가신 거 가지고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죄송하긴 한데 쓸데없이 너무 징징대는 거야. 막 삼촌한테 전화해서 돌아와줘 막 이렇게 하는 게 왜 이렇게 좀 짜증나지?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약간 그 중간중간에 보면 숨어있는 설정들, 그 나츠키 센파이가 사실은 그 와비스케라는 가문의 양자한테 어렸을 때 짝사랑했었고 그런 게 좀 이어지는 그것도 저도 똑같이 느꼈고, 제가 보면서 이제 좀 아주 잠깐씩 느꼈던 건 그 구촌이었나 육촌 오빠가 나츠키를 굉장히 쇼타. 네, 쇼타. 경찰. 굉장히 이제 과보를 좀 하거든요. 쇼타도 나츠키의 신랑감이 왔다고 내 허락을 맡아야 돼. 막 이렇게. 쇼타도 나츠키를 짝사랑한 적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중간에 아주 잠깐 하게 되고. 여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촌수가 멀어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서 일본을 살아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그 문화 내에서는 좀 이렇게 그럴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을 혼자 그러니까 좀 와비스케 삼촌은 아무리 그 잘 쳐줘도 양자기 때문에 피가 안 섞였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는데 쇼타는 6촌이면 이게 되나? 내가 이제 지금 근데 너무 과보를 하니까. 그러니까 좀 오바야, 오바 세바야. 사촌 오빠가 좀 짜증날 정도로 너무 시끄럽게 하고. 그리고 그 후반부에 죄송해요, 대가리 깨고 싶게 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막 얼음도 두고 해가지고 막 맞아요. 지금 3개의 명운이 걸려 있는데. 아니 그 힘든 거를 그렇게 다 옮겼다는 게. 맞아요. 사실 얼음 옮긴 것뿐만 아니라 게임 좋아하시고 또 게임 관련해서 강의도 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금요일님께서 게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에서 사근사근 와가지고 야 너는 뭐 그게 그렇게 좋냐? 그렇게 재밌냐? 뭐 이렇게 하면 뚝배기 깨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잖아요, 한 대. 조카한테 한 대 맞습니다. 실제로. 사실 이것도 쉬운 그림은 아니에요. 코피 터지죠, 실제로. 그리고 쇼타는 그걸 게임으로 치부했으면 안 돼요. 실제로 그 중간에 대사 중에 킹카즈마를 직접 플레이하는 그 오즈라는 세계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지금으로 치면 페이커라고 볼 수 있는 조카 중에 한 명이 실제 그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게임이라는 이 단어를 줬을 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난 게임을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기는 걸 좋아하는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아이한테 너 지금도 게임하고 있을 때냐 이렇게 하면 얻어맞을만 했죠, 사실. 이것도 뭔가 금요일님의 강의와 연결이 되는. 그렇죠. 저도 보면서 그걸 좀 느꼈어요. 그 게임이 무조건 게임을 하는 게 승부와 이제 경쟁의 목적이 되면 그건 게임을 즐기는 게 아니고 정말 이기기 위한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좀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아까 그 말씀해주신 게 게임을 하는 자녀, 어린 친구들, 사실 어린 친구들뿐만 아니라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갑자기 옆에 와가지고 그게 뭐라고 막 이렇게 하면 열받잖아요. 그래서 그 미디어 강의를 하심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도 먼저 일단 좀 이해를 해주고 맞아요. 공감을 해주고 너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게임은 너무 재밌고 잘 즐기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도 쇼타가 이거 강의를 들으러 와야 된다. 금요일님의 강의를 들으러 와야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쇼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뭐 온다면 좀 강하게 제가 교육을 좀 시켜서 아주 단도리를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나츠키네 집안 얘기를 계속 조금 하게 되는데 이 집안이 굉장한 무사 집안 출신이었던 걸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묘사가 되고 하면 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의 명운이 걸렸을 때 그러니까 뭐 방금 게임을 집중하는 사람한테 게임 그거 뭐야 라고 하면 그건 되게 무례한 거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어른들 입장에서 특히 90세 막 할머니도 계시고 그렇죠. 이런 보수적인 집안 입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그게 세상에 명운이 걸린 거라 해도 좀 유치하게 느껴지고 그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재밌는 게 이 집안 사람들은 그 같이 뛰어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설정상 오즈라는 세계 속에 진짜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어카운트를 하나씩 갖고 있는 그런 설정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어린 친구들의 어떤 목적, 어떤 계획 이런 것에 함께 발맞춰주고 진짜 진심과 사력을 다해서 뛰어들어 주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이 작품의 가치? 그러니까 이 작품이 묘사하고 있는 어떤 어른의 좋은 면?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도 느꼈거든요. 약간 그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 사실 처음에는 이 사태가 정말 위험해져서 세상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켄지가 다 모인 자리에서 했을 때 일부의 어른들은 뭔 소리냐, 그게 지금 뭔 헛소리냐, 일단 우리는 할머니 장래에 더 집중해야 된다와 이제 일부 다른 어른들은 맞다, 네 말이 맞다, 실제 그럴 수 있다 해서 좀 갈려서 이렇게 사실 처음에는 대처를 하거든요. 약간 거기 또 드러나는 게 남녀 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쵸. 이 집안은 여자가 대대로 조금 목소리가 더 컸던 집안이어서 맞아요. 그래서 그 증조 할머니가 굉장히 힘이 셌죠. 맞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는 그 증조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증조 할머니의 힘이 세지 않았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리더십. 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서로 그렇게 갈라져서 대처를 하다가 할머니의 유서가 발견이 되면서
그 유서에 뭐 다른 많은 내용이 있지만 결국엔 마지막에 밥을 함께 먹거라. 힘들더라도 가족끼리 밥을 꼭 함께 먹고 서로 손을 놓지 말거라. 맞아요. 이런. 그 대사가 딱 나오면서 이제 그 등을 돌렸던 어른들이 일단 밥을 같이 먹자 하고선 밥을 신나게 먹은 다음에. 그러니까 상명하복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할머니가 남긴 말이라면 일단 하고 보는 거야. 그리고서 이제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그걸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가족 어쨌든 디지털 상에서는 기술이 필요하고 지금 기술이 좋은 싸움을 잘하는 킹카즈마가 대처를 하고 수학을 잘하는 켄지가 대처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이 가족들이 힘을 합쳤을 때 더 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양쪽의 세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잘 좀 섞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좋았던 게 그 기묘한 이야기 같은 모험 어드벤처물이나 전쟁 영화, 특히 전쟁 영화 중에서 제가 특공대 영화들을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뭔가 이 호소다 마모루 감독님이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 모두가 함께 뛰어든다, 함께 있다는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살리는 분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서 뭐 이제 물론 이제 뭐 극중 설정에 따라서 남녀노소의 차이에 따라서 그 역할 사이에 어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그래도 하나씩 조명받으면서 한 번씩 제 역할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이 영화의 재밌는 포인트이지 않았나 싶었고 또 뭐 많은 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호소다 마모루 감독님은 데뷔 초반에 그 유명한 TV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극장판들로 연출을 많이 하셨었어요. 디지몬 어드벤처 우리들의 워게임이라는 작품이 사실 이 영화의 내용과 완전히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의 감각을 새롭게 또 느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다. 근데 좀 그런 건 있었어요. 좋다는 얘기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또 와사바리 걸면 좀 그렇긴 한데 일본 애니메이션 특유의 그 조금 그 과한 감성이랄까요. 그 예를 들면 어른들이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뛰어든다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그 자위대 소속 삼촌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갑자기 무슨 군사용 대문 부수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삼촌은 그 자기 뭐 오징어잡이 배를 맞아요. 끌고 와서 대문 부수고 들어오고 맞아요. 또 다른 삼촌은 나 자위대 소속인데 그 지금 미군한테 빌려왔어 이러면서 인터넷 통신 장비야. 무슨 안테나 달린 거대한 군사용 안테나 달린 자동차를 끌고 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재밌긴 한데 너무 비현실적이다. 약간 그 연출이 살짝 과해지는 부분이라고 저도 느꼈던 것 같은 게 맞아. 증조 할머니의 말에 그렇게 껌뻑 죽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말도 힘이 강하고. 걸크러쉬. 그럼 그 집은 그 집에 기왓장 하나 부수는 것도 사실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가족들은 왜냐면 그 같이 오래된 집이었을 거거든. 맞아요.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명절에 잠깐 온 거고 그 집도 굉장히 전통이 있을 거고 안에 뭐 사무라이 갑옷이랑 다 있고 정원도 잘 돼 있고 한데 다 박살을 냅니다. 갑자기 배를 끌고 와서 대문을 박살을 내면서 들어오는 거에서 저거는 좀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 갑자기 좀 감정과 행동이 좀 격해졌다. 맞아요. 좀 그러니까 시각적인 재미를 위해서 희생한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징어잡이배를 전기 끌어다 쓰려고 가져왔다 치더라도 그 집 밖에 파킹을 해놓고 선을 연결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대문 부수고 들어왔더라도 굳이 호숫가에 띄울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과하긴 하다. 또 이런 생각. 근데 또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끌고 왔을 때 그 이제 물결이 촤 이렇게 쳐가지고 맞아요. 켄지를 딱 이렇게 뒤덮는 또 그거 포기 못 하거든요. 맞아요. 또 그런 것들이 또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너무 난 가족이야. 그러니까 나는 보면서 다들 뭐 증조 할머니부터가 정재계에 굉장히 많은 연줄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약간 이해되는 측면이 없진 않아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정말 큰 일들에 관련된 그런 사건에 관련된 일들이 다 이 가문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사건의 원인과 해결이 다 가족 안에서. 이 악당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AI 러브머신의 개발자도 여기 이 가족 출신이고 맞아요. 또 이 러브머신이 오즈를 깽판 놓게 할 수 있게 된 그 암호를 풀게 된 계기도 켄지 물론 이제 외부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가문으로 왔으니까 켄지 덕분이었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이 세계관이 갑자기 작게 느껴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생각보다 한 가족의 이야기였구나라고 말씀드린 게 어렸을 땐 오징어배가 대문 부수는 게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다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다시 봐서 좋아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다시 봐서 좀 난감해지는 부분도 없지는 않았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 그 증조 할머니 말씀을 하셔서 좀 좋았던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리더십이라는 게 그래요. 리더십 얘기를 해볼게요. 리더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위대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또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혼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증조 할머니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상명하복이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놨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시스트적이기도 하고 약간 전체주의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가족끼리 또 결속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또 직접 이제 막 전화를 걸어서 정재계 인사들을 막 설득하잖아요. 맞아요. 이 지금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영화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위기들은 물론 이제 이 오즈라는 가상 온라인 세계가 좋은 점들도 많이 품고 있죠. 근데 어쨌든 영화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들은 다 그 오즈에서부터 비롯되잖아요. 맞아요. 온라인에서부터 비롯되는데 그거를 해결하고 타개하기 위해서 이 증조 할머니가 펼치는 방식은 인편에 의존한 방식이거든요. 직접 전화를 걸고 직접 말을 걸고 옛날 인연을 꺼내고 이런 맞아요. 것들이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감동처럼 와닿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전화해서 사람들을 말로 회유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대한민국 특히 대한민국이 요즘 10년 들어서 굉장히 많은 또 국가적인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도 동반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희망을 발견하기도 개인적으로 했던 것이 진짜 그냥 뭐 대단한 영웅 심리 때문이 아니라 그냥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분들 때문에 또 잘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분들이면 공무원분들대로 뭐 경찰이든 소방관이든 뭐 의사분들이든 뭐 이런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당연하다는 듯 이뤄낸 성과들이 희생들이 희망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는 편인데 이 영화도 그런 거를 굉장히 조금 조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악당도 한 장소에 있고 영웅도 한 장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된 건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를 잘 해줬던 사람들, 서포트해준 사람들.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힘을 하나로 합쳤을 때 우리가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다가 저는 가장 크게 좀 보였고 그 할머님의 어떤 리더십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황금수첩 또 권력 있는 이게 얼마짜리 전화번호 문지 알아? 저는 약간 그거 보면서 범죄의 전쟁에 이제 최민식 씨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디 최 씨입니까? 그 모든 그 어떤 권력 있는 어떤 사회적으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수첩 하나에 싹 적혀 있잖아요. 어디 진노스케 씨입니까?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걸로 대부까지 이제 가는 거고. 그걸 보면서 느껴졌지만 이제 사실은 그 좀 달랐던 건 최민식 씨는 사실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그렇죠. 위해서 사용했다면 할머님은 그 이 세계, 이 지역, 내가 이 지역 안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모두를 힘을 합치고 커뮤니티.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역시 대단하십니다. 우리 증조 할머니 역시 할머니 대단해야 했는데 아니라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그들한테 해야 될 거를 말을 해준 것뿐이야라고 했을 때 저도 사실 거기서 좀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멋있기도 했고. 스웨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작은 얘기긴 하지만 와비스케 삼촌 얘기가 서브플롯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것도 약간 감동이었어요. 제가 사실 이거는 고백할게요. 아들을 낳은 이후에 제가 이런 묘사를 옛날보다 더 강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극 중에서 정말 잠깐 나오는 플래시백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유언이 나오면서 어린 와비스케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전혀 그 피가 섞이지 않았던 이 아이를 양자로 삼으면서 진짜 친아들처럼 손을 잡아주었다라는 과거가 묘사되잖아요. 그리고 나츠키 센파이가 전화를 해서 삼촌 돌아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했을 때도 차를 타고 도망가던 와비스케 이제 건너편으로 그 어린 시절 와비스케와 그 손을 잡고 있는
증조할머니의 모습이 나오는 연출이 있거든요. 맞아요. 다른 사람인데 그런 것처럼 보이게. 감독님이 맞아요. 힘을 주셨더라고. 진짜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런 할머니와 와비스케의 감정도 사실 영화 초반부터 끝까지 쭉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 와비스케가 10년 만에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그 할머니의 선산을 몰래 팔고. 사실 이거 좀 옛날에 많이 농담처럼 나오던 얘기인데 10년 만에 찾아왔을 때 가족들 모두가 와비스케에게 뭐라고 할 때 할머니의 첫 마디가 밥은 먹었냐? 배고프지? 앉아라. 거기부터 이미 좀 그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 좀 느껴졌고. 맞아요. 와비스케 이제 휴대폰 비밀번호도 사실은 저 할머니의 생신이었고 할머니 생신 몰랐다라고 했지만 알고 온 와비스케. 맞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플래시백 장면에서 손가락을 잡고 놓지 않았다고 그게 손잡고 걸어가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서 뭔가 이 서로 감정이 없는 것 같았지만 굉장히 큰 사랑을 서로 품고 있었구나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할머니가 또 유언에 명언을 써주셨더라고.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힘든 것은 혼자 있는 것과 배가 고픈 것이란다. 이렇게 맞아요.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와비스케를 죽은 이후까지 챙기셨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가 글발이 좋으시더라고요. 그 유언을 요즘 같으면 챗GPT한테 여러 번 돌려보게 했을 텐데 그때 직접 쓰셨어요. 맞아요. 아니면 오즈에 돌려보셨나? 뭐 잘은 모르겠지만 글발이 대단하시다. 오즈가 있는 세상에 황금수첩으로 연락을 하시는 분이니까 사실은 그 굉장히 좀 전통 있는. 할머님은 어카운트가 없으셨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상황이 막 심각하다는 걸 옆에서 들으시면서도 대충 그런 상황이구나. 나는 내가 할 걸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아마 오즈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고도 할 수 맞아요. 있겠네요. 그런 부분에서 또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와비스케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였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와비스케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 영화가 지나친 혈연주의로 빠졌을 것 같아요. 그냥 피가 섞인 인들끼리 또 어떤 타고난 영웅주의 그렇네요.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 외부인이라는 켄지와 함께 맞아요. 피가 섞이지 않은 와비스케를 들임으로써 뭔가 좀 더 개방적인 사고방식으로 다가간 영화가 아닌가. 그 켄지와 와비스케가 사실은 유일한 외부인이었네요. 그쵸, 그리고 그쵸. 두 사람이 사실 좀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먼저 외부인으로 들어왔던 와비스케, 그리고 나츠키가 첫사랑으로 생각했던 와비스케의 모습을 강제로 투영 당하고 들어온 켄지. 그리고 끝사랑이 되고 물론 이제 실제로 끝사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극 중에서는 끝사랑이 되고. 해피엔딩이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또 의미심장한 장면이 있는 게 중간에 와비스케랑 나츠키가 고스톱 칠 때 맞아요. 옆에서 켄지가 고스톱 룰을 몰라가지고 막 설명서를 읽고 있는데 와비스케 아저씨가 떠나면서 터치. 그러니까 이렇게 바통 넘기듯이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연출이 아니었나 싶고. 재밌네요. 이런 거를 또 감독님이 이때는 이렇게 연출을 잘하셨는데 왜 요즘엔 이렇게 무너지신 거예요. 저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계속 좋았던 호 시절 얘기를 하면서 또 최근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끝이 없는 스칼렛 너무 별로였는데 이 전작품이었던 용과 죽은 깨 공주였나요? 그 작품도 가상 세계를 다루더라고요. 네네. 제가 극장에서 봤었는데 그래서 썸머워즈 아까 말씀드린 디지몬 어드벤처 우리들의 워게임과 썸머워즈로 이어졌던 어떤 이 호소다 마모루 감독님의 가상 세계에 대한 탐구가 그 작품에까지 가 닿았었구나. 또 이렇게 돌이켜 복귀해보는 또 기회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썸머워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미디어 전문 강사로 또 금요일님께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작품을 좀 안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는 게 좋을지, 어떤 분들에게 맞는 작품이 될지. 일단 뭐 미디어 관련된 어떤 측면에서라기보다 굉장히 개인적인 느낌으로 저는 사실 이 작품을 디지몬 극장판 워게임을 먼저 보고 이제 그 후에 이 작품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어서 봤는데 많이 비슷하긴 하죠. 포맷을 거의 아마 잘된 포맷이라 한번 리메이크 하셨나라는 느낌도 받긴 했는데 맞아요. 디지몬 워게임 우리들의 워게임 전에 또 극장판이 하나 있습니다. 약간 아구몬과 그레이몬이 괴수처럼 나오는 저는 이 감독님의 이름을 잘 모르고 하신 작품도 잘 모르지만 그 첫 작품부터 사실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약간 디스토피아 같은 분위기가 있는 극장판이었는데 그래서 뭐
디지몬을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우리 또 동년배 연령이 좀 비슷하신 분들 저희 또 중에 디지몬 세대거든요. 네, 디지몬을 좋아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하시는 분이라면 서머워즈도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시면서 요즘 사실 디지털 세계를 굉장히 잘 구현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다 또 같이 챙겨가실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금요일님도 디지몬을 좋아하셨군요. 엄청 좋아했죠. 레오몬 죽을 때 막 울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울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만 이상한 사람이야? 나만 거버리반 사람이야? 저는 포켓몬과 디지몬을 이제 좀 비슷한 비율의 호감도로 좋아했습니다. 박쥐네요? 둘의 매력이 달라요. 둘의 매력이 그 박쥐도 멘트예요. 둘의 매력이 달라서 둘 다 좋아했는데 일단 디지몬을 제가 좋아했던 건 좀 더 현실적이에요. 좀 더 현실 세계와 연결이 잘 돼 있어요. 이 서로 대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맛에서 디지몬을 좋아했었다. 그리고 좀 더 서정적이고 비극적인 면도 있었어요. 네. 좀 되게 오페라적이고 맞아요. 좀 다크한 면도 있어서. 그리고 BGM이 굉장히 좋습니다. 극장판 보시면 제가 그 BGM 때문에 굉장히 뇌리에 깊이 남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한 곡 하시나요? 아마 연주곡일 거예요. 연주곡이랑 하나는 안 넘어오시네요. 그 버터플라이라는 BGM 아시죠? 너무 유명한. 그래 쉽지는 않겠지. 이거 이제 저희 세대 분들이라면 이거 나오면은 웁니다. 이 노래를 듣고 눈물 흘리지 않은 자들만 저에게 돌을 던지세요. 네. 이거 듣고 안 울면 냉혈한입니다. 진짜 데이터몬이에요 거의. 네. 이거 듣고 안 울면. 디지몬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사실 그 디지몬에 어떤 이름이 있으나 주인공들 제외하고 저는 지금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게 바로바로 나오시네요. 박쥐들은 몰라요. 이게 진심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이게 몰라. 뭘 알겠어. 포켓몬과 디지몬 동등하게 좋아할 줄만 알지. 중도주의 좋지 않아요. 뭘 좋아하려면 올인하세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면 변명 들어오나요? 디지몬은 게임이 포켓몬은 게임이 굉장히 히트했죠. 그래서 포켓몬은 제가 어렸을 때 그 TV 방영해준 원작 제외하고 다른 시리즈 본 적이 없는데 게임 때문에 호감을 좀 갖고 있고 디지몬은 디지몬 어드벤처, 파워 디지몬, 디지몬 프론티어까지는 제가 다 챙겨봤어요. 근데 게임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 좋아하는 감정을 지금까지 끌고 올 수가 없었어요. 디지몬 다마고치가 있잖아요. 펜들럼. 어렸을 때 그쵸 있었죠. 5만 원짜리. 그때 똥 싸면 치우고 밥 먹여주고 안 그러면 죽고 열받고 이거 안 해보셨다고요? 그거 해봤죠. 붙이고 싸우고. 근데 왜 가끔 젓가락에 붙이면 이제 에러난 애랑 싸우고. 근데 왜 디지몬은 지금 게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잖아요. 요즘 디지몬 게임 뭐 있는지 아세요? 있긴 있어요. 저도 가끔 사서 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애정이 좀 반반 나뉘게 됐더라. 굉장히 디지몬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변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마음 아픈 사실이고 팩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변호사로서 할 말이 없다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금요일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 호소다 마모루 감독님이 시간을 날리는 소녀로 굉장히 유명해지셨지만 그 전에 디지몬 어드벤처나 원피스 극장판들을 연출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한번 챙겨보시고 이 호소다 마모루 감독님의 필모그래피 정주행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지만 뒤로 갈수록 실망감은 커질 거라는 거 저는 이렇게 경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썸머워즈 얘기를 많이 해봤잖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에 등급평가와 한 줄 평가 코너가 있습니다. 알고 오셨죠? 좀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 줄 평가? 네, 한 줄 평가 먼저 해보시겠어요? 한 줄 평가? 좋다 나쁘다로 끝나야 되나요? 아니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한 줄 평은 저는 뭐라고 썼냐면 극과 극으로 치닫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라고 썼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제 디지털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구현이 그 시대 작품인데도 비해서 잘 되어 있었고 극 중에서도 디지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기술적인 사람들이 좀 우위에 있었다를 본다면 아날로그 이 배경에서 가족들 일단 그 집부터가 너무 전통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뿌리 깊은 가문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어떤 시대적으로도 서로가 양 극단에 좀 있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영화가 끝날 때는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잘 끝났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평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등급평가는 혹시? 등급평가는 저는 A- 줬습니다. 굉장히 좋은 점수네요. 이거 되게 좋은 점수인가요? 엄청 좋은. 아니 대학교 때 A 맞으면 높은 거잖아요. 이거 그냥 저의 기준에서 당연하죠. 저의 기준에서 A-. 일단 그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특히
볼 때 느껴지는 그 특유의 모션에서 느껴지는 그 감성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즐거운 것들이 많고 저의 어렸을 때 이제 디지몬 사랑부터 시작해서 이어져 온 그런 어떤 추억 보정도 살짝 들어감과 동시에 지금도 저는 이걸 만약에 TV에서 채널 돌리다가 하고 있다? 그럼 다시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A- 줬습니다. 어떻게 그 강사로서 어린 학생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할까요? 이거 실제로 학교에서 교육 자료로 보여주는 데가 있대요.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 학교에서 그 디지털 노마드라는 개념이 이제 좀 아이들이 배우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안에서 우리도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발생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방해야 되는가를 위해서 이걸 자료로 보고 오라고 했던 실제로 쓰고 있구나. 숙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거기에 기본적인 어떤 장르적인 재미도 있고 맞아요. 여기에 조금 교과서적일 수도 있지만 가족 간의 어떤 사랑 이런 것도 깃들어 있기 때문에 좀 어린 친구분들과 함께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작품인 것 같다 해서 A- 굉장히 높은 점수 주셨습니다. 뭐 다 개인적인 거니까요. 네. 네. 저도 이제 썸머워즈에 대한 한 줄 평을 좀 하자면요. 이미 잔뜩 연결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개개인의 노력과 책임을 방증하는 영화 그리고 호소다 마모루의 가장 뜨거웠던 여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아니에요. 그만 말할게요, 감독님. 죄송합니다. 늑대 아이까지가 절정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등급 평가는 이것도 역시 충분히 좋은 점수입니다. B+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감이 B라서 그렇지 굉장히 좋은 점수고. 그렇죠. 호소다 마모루 감독님의 작품 중에서 저는 늑대 아이를 역시 제일 좋아해요. 아마 저희 방송에서 만약에 다시 다룬다면 A0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이 아마 저는 썸머워즈 아닐까 싶어서 B+ 높은 점수 드리고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왓챠랑 티빙, 웨이브 등지에서 쿠팡 플레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면 보셔도 좋지 않을까. 특히 이거 명절에 친척분들 다 모이셔서 같이 봐도 좋은 작품이 아닐까. 버드박스가 보단 낫지 않을까요? 좋죠. 좋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그런 표현은 나와요. 뭐요? 명절 처음 인사했을 때 한 아저씨, 삼촌인 것 같아. 아저씨가 그럼 둘이 했다는 거네? 근데 미친 삼촌 아니에요? 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일본은 좀 다른가 봐, 사회적인 인식이. 근데 일본이 실제로 굉장히 서로에는 서로 예의도 있고 겸손하고 하지만 술자리에서는 약간 성적인 농담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가족들끼리 술자리인데 심지어 거기에 이제 아이들도 앉아 있긴 했는데 아이들은 뭐 모르니까 들어도 이게 또 문화의 상대성인가 봐요. 이게 저는 쉽게 동의할 수 없지만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해야지. 그리고 어렸을 때는 모를 거예요. 저도 그런 대사가 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최근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카분이셨나요? 그 조카분 금요일님의 조카분 안 계실 때 그 장면은 빨리 스킵하시는 걸로 해서 명절 때 친척들과 봐도 좋은 작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A-와 B+로 각각 썸머워즈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처음 출연해 주셨잖아요. 좀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을 듣고 마무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일단 제가 뭐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눠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그렇게 뭐 심도 깊었나요? 굉장히 깊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저는 이제 평소에 친구들하고 영화 얘기할 때는 보통 그냥 대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인상 깊은 대사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주고받으면서 상황에 맞춰서 쓰면서 개그 요소를 많이 쓰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영화 감상의 방법이죠. 근데 이제 중간에 저희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와비스케와 그 켄지의 어떤 동일선상에 있었던 연출들 제가 보고 넘어갔지만 분명히 다시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좀 인상 깊다 싶은 부분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걸 보면서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조별과제의 맛 아니겠습니까? 서로 몰랐던 것을 함께 해가면서 깨닫는 그런 부분이 저희 방송의 매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가지고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재밌는 방송 말아주셔가지고 금요일님께도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음에 또 혹시 출연 생각 있으신가요? 뭐 기회가 되면 저는 뭐 불러주시면 이런 영화뿐만 아니라 뭐 힙합 영화도 가능하신지 힙합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제 진지하게 임했던 장르이기 때문에 조금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힙합 꼰대로 나오시고 그때는 또 그 닉네임을 프라이데이로 바꿔서 나오시면 되죠. 좋죠. 두 얼굴의 사나이네요.
정체성을 두 개 가지고 좋습니다. 부캐까지 가지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금요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가 더더많이 가장 많이 감사드리는 건 여기 끝까지 들어주신 선배님들이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개론 조별과제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